최명숙, 그녀의 나이 58, 두 아이를 성공적으로 대학에 보내고 남편의 정년퇴직을 1년 앞둔 시점에 뒤늦게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50대 후반에 들어선 그녀의 삶은 헌신과 포기의 미덕으로 직조된 견고한 직물과 같았다. 일생을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는 두터운 역할 속에 파묻혀 지냈기에 자신의 이름 석자 최명숙은 그 직물 아래에서 겨우 숨만 쉬는 희미한 존재였다. 운전면허는 그녀에게 그 직무를 걷어내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부여한 자유의 허가증이었다. 면허 시험에 합격하던 날 그녀의 손에 들린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지난 세월 잃어버렸던 모든 주도권을 되찾아줄 마법의 열쇠처럼 느껴졌다. 가족들은 당연히 반대했다. 운전은 위험하고 굳이 그 나이에 배워서 어디에 쓰려느냐는 비난 섞인 걱정들이 명숙의 귀를 때렸다. 남편은 은퇴 후 자신이 운전을 맡을 것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고 딸은 혹시 사고라도 나면 뒷감당은 누가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들의 모든 말은 명숙의 결정이 곧 그들의 안전과 안녕에 대한 위협이라고 소리치는 듯했다. 하지만 명숙은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다. 이 작은 반항이야말로 58년의 순종적인 삶에 대한 유일한 역습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출근한 평일 오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을 끌고 나왔다. 차는 남편의 출퇴근용으로 쓰던 작은 스파크였는데 명숙의 눈에는 마치 우주의 전함처럼 거대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목표는 단 하나 아파트에서 1km 떨어진 작은 동네 슈퍼마켓이었다. 고작 1km의 짧은 거리였지만 그 길은 좌회전 2번과 우회전 1번을 포함하고 있었다. 명숙은 숨을 멈추고 엑셀을 밟았다. 차는 얌전하게 주차장을 벗어났다. 첫 번째 좌회전 신호가 걸렸다. 그녀는 핸들을 쥐고 온몸에 힘을 주었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지만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들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명숙은 멈칫거렸다. 찰나의 망설임, 그 짧은 시간 동안 뒤에서 빵 하는 경적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너는 왜 길을 막느냐, 너는 운전할 자격이 없다고 외치는 세상의 꾸짖음처럼 들렸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결국 좌회전 타이밍을 놓쳤다. 뒤따라오던 차들이 짜증스럽게 명숙의 차를 피해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지나갔다. 명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핸들을 더욱 꽉 쥐었다. 마치 핸들에서 손을 놓으면 온 세상이 그녀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두 번째 좌회전 교차로 상황은 더욱 복잡했다. 왕복 4차선 도로였고 그녀의 손은 얼어붙었다. 뇌는 신호와 속도, 방향을 동시에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순간적으로 명숙의 눈앞에 보인 것은 바로 고속도로 진입 표지판이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쪽으로만 돌았다. 좌회전의 공포를 피하려다 엉뚱한 방향으로 핸들을 꺾은 것이다. 슈퍼마켓 대신 그녀의 차는 매끄럽게 포장된 고속도로 진입 램프로 빨려 들어갔다. 램프를 따라 올라가며 명숙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짧은 거리를 가려던 단순한 목적이 순식간에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질주해야 하는 고속도로라는 극한의 시험대로 바뀌었다. 차체가 속도를 높여 본선에 합류하는 순간 그녀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정신이 멍해졌다. 옆 차선에서 질주하는 거대한 트럭들의 굉음은 그녀의 귀를 찢을 듯했고 그녀의 차는 마치 종이배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때 명숙의 내면에서 익숙한 감정이 치솟았다. 그것은 단순한 운전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떠밀려 갈 때마다
혹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했을 때마다 느꼈던 억울함이었다. 왜 나는 항상 원치 않는 길을 가야 하는가? 왜 나는 1km의 슈퍼마켓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는가? 그녀는 짧은 거리의 좌회전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결국 가장 두려워하는 곳으로 내몰린 이 상황이 자신의 지난 50년의 삶과 똑같다는 무서운 깨달음을 얻었다. 언제나 타인의 의견과 감정에 맞춰 살았기에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끼어들기를 할 용기가 없었다. 운전 공포의 본질은 도로 위의 기술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결정권을 타인에게 넘겨온 오랜 습관에서 오는 심리적인 마비였던 것이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갇힌 곳이 고속도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순종의 감옥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늦은 나이 용기를 낸 대가는 이처럼 숨막히는 극한의 공포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절망했다. 명숙의 차는 고속도로 1차선을 제외한 2차선에서 90km의 속도로 갇혀버렸다. 옆 차선의 차량들은 최소 110km로 그녀를 맹렬히 추월해 나갔고 그 소음과 속도의 압력은 명숙의 경찰을 마치 터널 속의 공기처럼 압축했다. 명숙은 속도를 더 올리지도 그렇다고 속도를 줄이지도 못했다. 속도를 올리면 통제력을 잃을 것 같았고 속도를 줄이면 뒤따라오는 차량들에게 추돌당할 것 같았다. 그녀의 오른발은 엑셀 페달 위에 돌덩이처럼 굳어버렸고 경직된 무릎 관절은 페달을 미세하게 조작하는 섬세한 움직임을 완전히 거부했다. 룸미러와 사이드 미러는 지옥의 입구처럼 느껴졌다. 뒤에서 쫓아오는 차량들의 헤드라이트는 명숙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협이었으며 그 차량들 속의 운전자들은 모두 그녀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의 내면은 공포와 억울함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완전히 난파된 상태였다. 왜 나만 이렇게 무서워해야 하는가? 왜 나만 이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버린 것인가? 지난 수십 년간 겪었던 삶의 모든 억압과 희생이 이 고속도로 위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차선을 바꾸어 갓길로 빠져나가야 한다는 이성적인 명령을 수없이 내렸지만 핸들을 1cm만 돌려도 차체가 균형을 잃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것 같다는 극도의 공황 상태에 갇혔다. 차선 변경은 단순한 운전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위해 타인의 흐름을 잠시 방해하는 행위, 즉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였는데 명숙의 58년 인생에서 가장 배우지 못한 기술이었다. 그녀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10초를 기다리는 것조차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 여겼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들 사이로 끼어들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명령과 같았다. 결국 그녀는 비상 깜빡이조차 켜지 못한 채 터널 속에 갇힌 쥐처럼 계속 직진했다. 얼마나 달렸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과 공간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무의미한 색채의 잔상일 뿐이었다. 명숙의 눈에는 오직 룸미러에 비치는 뒤따라오는 차량들의 모습만이 현실이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불규칙하게 튀어오르다 갑자기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고 온몸의 근육은 철사를 꼬아놓은 것처럼 단단하게 굳었다. 마침내 전방에 휴게소 표지판이 보였다. 명숙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간신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휴게소 진입 램프로 빠져나갔다. 차가 속도를 줄이고 완전히 멈춰서자 명숙은 그대로 운전대에 기대어 쓰러졌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신경이 끊어진 듯한 마비 상태였다.
차 안은 차가운 땀 냄새와 공포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오직 울분과 함께 터져나오는 억울함만이 가슴을 짓눌렀다. 휴게소 주차장 한복판에 멈춰 선 그녀의 차를 발견한 휴게소 직원의 신고로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명숙을 차에서 부축해 꺼낼 때 그녀의 다리는 완전히 풀려 땅에 닿는 감각조차 느낄 수 없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명숙은 문득 깨달았다. 차가 멈춘 휴게소의 풍경은 너무나 평화로웠다. 사람들은 아이들과 웃고 떠들며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다. 고속도로 위에서 모든 것이 빠르게 질주했지만 차에서 벗어난 순간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명숙만이 공황과 패닉에 갇힌 채 고립되어 있었다. 이 고립감은 지난 세월 헌신했던 명숙의 삶의 방식이 낳은 결과였다.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타인을 위해 자신을 지워버린 결과 정작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도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완전히 혼자 남겨진 고립이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도로 위에서의 무능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무능이며 공포는 고립에서 비롯된 자기 확신 부족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은 채 그녀는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녀의 58년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격렬한 파국이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명숙은 한 달 동안 집 밖을 나서지 못했다. 운전대 공포는 일상생활로 전이되어 운전석에 앉는 꿈을 꾸며 밤마다 깨어났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포기는 자신이 58년간 억눌러왔던 또 다른 순종의 형태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인터넷 구석에서 도로주행 심리 전문이라는 문구를 내건 사설 운전 연수 업체를 찾아냈다. 리뷰는 극과 극이었다. 악마 같은 코치, 하지만 두려움을 확실히 깨부숴준다는 평가들이 줄을 이루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다음 날 아침 약속 장소인 아파트 주차장에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검은색 코란도 차량 한 대가 서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명숙의 예상보다 훨씬 강렬한 인상을 풍겼다. 키가 훌쩍 컸고 짧게 깎은 머리 아래로 드러난 목덜미와 팔뚝에는 짙고 복잡한 문신이 가득했다. 그의 이름은 강태산.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명숙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최명숙 씨, 지각이네요. 라고 말했다. 명숙은 58년 동안 타인에게 지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단 한마디의 내면이 날카롭게 긁히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다. 태사는 명숙에게 운전석에 앉으라고 지시했다. 명숙이 조심스럽게 차에 타자 태사는 뒷좌석으로 몸을 옮겼다. 일반적인 연수 강사는 조수석에 앉는다는 명숙의 상식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운전대 잡으세요. 엑셀 밟지 말고 시동만 거세요. 태산의 지시는 단호했고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다. 차 안은 낡은 차 특유의 냄새 대신 시원하고 상쾌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극도로 정돈된 분위기가 흘렀다. 뒷좌석에서 느껴지는 태산의 날카로운 시선은 마치 명숙의 뒷목을 찌르는 바늘과 같았다. 명숙은 엑셀을 밟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태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명숙에게 엄청난 압박감으로 작용했다. 5분, 10분 명숙은 엑셀을 밟지 못했다. 그 시간 동안 태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명숙의 심장은 다시 고속도로 위에서처럼 요동치기 시작했다. 결국 명숙이 눈을 감고 울음을 참는 듯한 신음소리를 내자 태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최명숙 씨, 운전대 왜 그렇게 잡습니까? 명숙은 의아해하며 핸들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손은 핸들 전체를 감싸 쥔 것이 아니라 마치 뜨거운 물건을 만지듯 손가락 끝으로만 핸들을 조심스럽게 잡고 있었다. 태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운전대는 당신의 무덤이 아닙니다. 당신의 손이 핸들에 닿는 방식은 당신이 이 세상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리고 얼마나 방어적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말은 명숙에게 충격이었다. 그는 운전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당신이 운전대를 손가락 끝으로 잡는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 나는 전적으로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뺌할 최소한의 거리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모든 책임을 피하고 싶은 거죠. 태사는 차갑게 명숙의 내면을 해부했다. 명숙은 숨이 막혔다. 그녀의 삶 자체가 늘 그래왔다. 책임에서 한 발짝 물러서고 헌신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결정권을 포기해왔다. 태사는 명숙의 운전대 잡는 방식을 비판하며 길거리에서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명숙에게 운전은 도로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라고 가르쳤다. 명숙은 비로소 깨달았다. 타인의 시선과 비난에 맞춰 운전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의지와 생존 본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그의 터프한 지시는 비난이 아니라 지난 세월 스스로를 깎아내린 존재의 재정립 요청이었다. 명숙은 그 날카로운 시선 속에서 58년간 굳어진 내면의 껍질이 깨지기 시작하는 고통을 느꼈다. 다음 연수부터 태사는 명숙을 아파트 주차장이 아닌 가장 복잡한 도심 교차로로 데려갔다. 주말 오후의 도심 교차로는 명숙에게 지옥의 축소판이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차량, 보행자, 신호등, 표지판은 명숙의 뇌를 마비시켰다. 태사는 여전히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지시는 극도로 간결했다. 좌회전하세요. 다음 신호에. 첫 번째 좌회전 시도. 명숙은 신호가 바뀌자마자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들을 보며 또다시 멈칫했다. 맞은편 차량의 속도와 거리를 계산해야 했지만 그녀의 뇌는 계산 대신 공포를 선택했다. 뒤에서 울리는 경적 소리. 명숙의 몸이 경직되자 태사는 뒷좌석에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명숙 씨, 경적은 당신에게 멈추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저건 그들의 분노 표출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운전 중입니다. 그들의 감정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명숙은 여전히 좌회전하지 못하고 신호를 보내버렸다. 녹색 화살표는 사라지고 신호등은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태사는 비로소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냈다. 최명숙 씨,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이 도로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운전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숙의 심장을 깊숙이 찔러왔다. 저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사는 코웃음을 쳤다. 타이밍을 기다린다? 최명숙 씨, 당신의 삶이 평생 그래왔을 겁니다. 타인이 만들어주는 타이밍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다가 결국 놓치고 타인의 짜증을 짊어지는 것. 태산의 날카로운 지적은 명숙의 운전 기술 부족을 넘어 그녀의 58년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태산은 다음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이전보다 훨씬 강렬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타이밍을 기다리지 말고 타이밍을 만드세요. 엑셀 밟으세요. 지금. 명숙은 본능적인 반응으로 엑셀 페달을 밟았다. 차는 튀어나갔고 맞은편 차량이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듯했다.
그녀는 머리가 하얘지는 공포 속에서 핸들을 돌려 좌회전을 완료했다. 좌회전이 끝난 후 그녀의 뒤로 길게 늘어섰던 차량들의 경적 소리는 요란했지만 명숙은 이상하게도 이전처럼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좌회전은 단순히 핸들을 돌리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도로 위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선언이었다. 맞은편 차량은 속도를 줄여야 했고 뒷차는 잠시 기다려야 했다. 그녀는 그들의 흐름을 잠시 방해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 경험은 명숙의 내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인생의 교차로에서 그녀는 늘 양보하거나 멈춰서서 타인의 지시를 기다렸다. 하지만 운전석의 그녀는 이제 비로소 선택하는 자가 되었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주변의 흐름이 잠시 멈추거나 바뀌는 것을 목격했다. 명숙은 그날 하루 종일 교차로에서 좌회전 훈련을 반복했다. 그녀는 경적 소리 대신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공포는 여전히 그녀의 몸을 감쌌지만 그녀는 공포를 인정하면서도 핸들을 돌리는 결정을 멈추지 않았다. 태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명숙의 성장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격려처럼 느껴졌다. 명숙은 교훈을 얻었다. 인생의 교차로에서 망설임은 권리가 아닌 패배이며 결정하는 순간 비로소 주체가 된다는 것을. 좌회전이라는 작은 행위가 그녀의 58년 삶을 뒤흔드는 주체성의 혁명과 같았다. 좌회전 공포를 어느 정도 극복하자 태사는 곧바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차선 변경 훈련에 돌입했다. 이것이야말로 명숙의 공포의 근원지이자 지난 고속도로 패닉의 시발점이었다. 태사는 명숙을 다시 한번 정체가 심한 왕복 6차선 도로로 데려갔다. 명숙은 오른쪽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임무를 받았다. 최명숙 씨, 사이드 미러 보세요. 당신이 들어갈 차선에 빈 공간이 있습니까? 태산이 물었다. 명숙은 사이드 미러를 응시했지만 빽빽하게 이어지는 차량들 사이에서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지 못했다. 없습니다. 너무 차들이 많습니다. 명숙이 대답하자 태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없다면 만들 생각을 해야지. 왜 운전대 앞에서 남의 자비를 기다립니까? 명숙은 차마 차선을 변경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녀는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거나 브레이크를 밟아 뒷차와의 간격을 벌리며 혹시라도 옆 차선의 운전자가 자신을 보며 양보해 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도 양보하지 않았다. 그들의 흐름은 완벽했고 명숙은 그 흐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왜 못 들어갑니까? 당신은 지금 그 차선으로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왜 그걸 포기합니까? 태산이 다시 다그쳤다. 명숙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는 저 차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억지로 들어가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을 낼까요? 저는 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그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절규했다. 그녀의 절규는 운전 연수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58년 동안 타인을 위해 살며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치부해왔던 깊은 자기희생의 습관에 대한 절규였다. 명숙은 평생을 남편과 자녀, 시댁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하며 살았다.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존재와 욕구를 최소한으로 축소시켜왔던 것이다. 태사는 명숙의 눈물과 절규를 예상했다는 듯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차갑지만 명확한 어조로 말했다. 최명숙 씨, 당신의 차는 점유물이며 당신은 도로 위에서 자신의 공간을 주장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껏 양보하며 살았다고 했죠? 양보는 주도권을 가진 자가 베푸는 것이지 두려움에 떠는 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당신의 차선 변경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할 권리입니다. 당신은 이 차선에 갇혀 있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이 들어가야 할 곳이 있다면 그 차의 속도에 맞춰 엑셀을 밟아 속도를 일치시키고 방향 지시 등을 켜서 나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한 뒤 들어가세요. 그 차가 양보하지 않으면 속도를 늦춰 잠시 뒤로 물러나면 됩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방기입니다. 태산의 가르침은 명숙에게 비수처럼 박혔다. 양보는 주도권을 가진 자의 미덕이라는 그의 말은 명숙의 지난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미덕을 실천해 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 왔음을 깨달았다. 명숙은 눈물을 닦고 다시 사이드 미러를 응시했다. 이번에는 미안함이 아닌 들어가야 한다는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엑셀을 밟았다. 오른쪽 차선의 차가 생각보다 빨리 달려왔지만 명숙은 태산이 가르친 대로 속도를 맞춰 방향 지시 등을 켰다. 그녀의 차가 앞으로 나가자 옆 차선의 운전자가 잠시 속도를 늦춰주었다. 그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핸들을 돌려 차선을 변경했다. 차선 변경이 완료되자 명숙의 몸에는 전율이 흘렀다. 그녀는 도로 위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주장하고 공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진정한 양보는 자기 확신에서 나오며 두려움에 기반한 회피는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방기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은 명숙은 그날 이후 차선 변경을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의 시험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명숙의 운전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더 이상 좌회전을 위해 멈칫거리지 않았고 차선 변경 시에도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며 속도 조절에 능숙해졌다. 태사는 여전히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칭찬은커녕 단 한 번도 미소를 보인 적이 없었다. 그의 문신과 무뚝뚝함은 여전했지만 명숙은 이제 그에게서 단순한 강사를 넘어선 강렬한 신뢰와 권위를 느꼈다. 그가 주는 가르침은 운전 기술을 넘어 삶의 태도를 교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연수 중 연료를 채우기 위해 주유소에 들렀을 때였다. 명숙은 태산에게 마실 것을 사주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고 태산은 묵묵히 차에 기대어 서 있었다. 명숙이 그에게 뜨거운 캔커피를 건네자 태산은 무심코 오른팔을 뻗어 커피를 받았다. 그 순간 명숙은 그의 문신 아래 손목 근처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흉터 자국을 발견했다. 그것은 문신으로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은 깊게 패인 상처였다. 명숙은 그 흉터에서 태산이 단순히 터프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극도의 고통을 경험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린 적이 있는 사람임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태산은 명숙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커피를 받은 후 그는 한 모금을 마시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 일은 겉만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호했지만 아주 희미한 슬픔이 섞여 있었다. 명숙은 그에게 감히 과거를 물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흉터는 태산의 강렬함 뒤에 숨겨진 연약함과 고독을 보여주는 증표였고 명숙은 그와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세상과 싸우기 위해 문신이라는 방패를 두르고 강인함이라는 무기로 자신을 무장했음을 깨달았다. 태산은 연수를 재개하며 명숙에게 운전의 안전거리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운전 기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과 거리 확보라고 강조했다. 앞차와의 거리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당신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당신은 언제나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의 가르침은 다시 한번 명숙의 삶에 깊은 통찰을 주었다. 명숙은 지난 세월 가족과 시댁과의 관계에서 늘 적절한 정서적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에 끌려다녔었다. 거리를 두려워했기에 늘 그들의 감정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태사는 무심코 던진 말을 통해 다시 한번 명숙을 자극했다. 억지로 부드러울 필요는 없다. 세상은 부드러움을 요구하지만 물이 아닌 이상 억지로 부드러워지려 하면 결국 부러진다. 강한 것은 부러지지 않는다. 명숙은 이 말이 명숙 자신에게 하는 가르침이라 생각했지만 문득 흉터와 연결하여 생각하니 이 말은 태산 자신이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에게 해주는 위로였음을 간파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강철처럼 단단한 삶의 원칙을 세웠고 그 원칙을 명숙에게 주입하고 있었다. 그 순간 명숙은 태산이 자신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운전이 아니라 고독한 존재로서 이 험난한 세상을 통과하는 생존 원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터프하고 날카로운 가르침 뒤에는 가장 연약하고 고독했던 태산의 경험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명숙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상처를 가진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깊은 신뢰의 과정임을 깨달았고 그에 대한 존경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운전 기술이 아닌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격렬한 심리 전쟁에 돌입했음을 명확히 인식했다. 태사는 연수 마지막 코스로 고속도로 재진입을 명령했다. 명숙에게 그곳은 트라우마의 성지였지만 이제 두려움보다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의지가 더 강하게 타올랐다. 약속 장소는 예전에 명숙이 패닉에 빠져 구급차에 실려나갔던 바로 그 휴게소였다. 최명숙 씨, 오늘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시할 일은 없습니다. 운전은 당신이 하는 것이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태사는 뒷좌석에 앉아 단호하게 선언했다. 명숙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이제 핸들을 손가락 끝으로 잡지 않았다. 핸들 전체를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감싸쥐었다. 그립감은 그녀의 자신감 그 자체였다. 명숙은 휴게소를 빠져나와 고속도로 진입 램프로 천천히 차를 몰았다. 차체를 본선 흐름에 맞춰 속도를 높였다. 엑셀을 밟을 때 그녀의 발은 더 이상 돌덩이처럼 굳어있지 않았다. 그녀는 속도를 올리면서 옆 차선의 트럭과 거리를 맞추었고 방향 지시 등을 켰다. 사이드 미러에 보이는 차량의 속도를 계산한 명숙은 정확한 타이밍에 핸들을 돌려 본선 3차선에 합류했다. 합류하는 순간 그녀의 몸에 긴장이 풀리고 강력한 해방감이 몰려왔다. 그녀는 3차선에서 100km를 유지했다. 주변의 모든 차량들이 그녀보다 빠른 속도로 지나갔지만 명숙은 더 이상 그들의 속도에 질리거나 위협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속도와 자신의 공간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사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은 명숙의 운전 실력에 대한 최고의 인정이었다. 명숙은 잠시 후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고 이어서 가장 무서워했던 1차선, 즉 추월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다. 시속 120km의 속도로 질주하는 1차선에서 명숙은 이제 더 이상 주변 차량에 압도당하지 않았다. 그녀의 차는 도로 위의 수많은 물체 중 하나가 아니라 그녀의 의지를 담은 단단한 도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살짝 내렸다. 바람 소리와 굉음이 차 안으로 들이쳤고 명숙은 그 소리가 세상의 압력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내는 속도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했다. 명숙은 추월 차선에서 질주하며 자신이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단독자 최명숙임을 뼈저리게 인식했다. 남편과 시어머니, 아이들의 잔소리나 기대, 그 모든 것이 이 고속도로 위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판단과 책임만으로 이 속도를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의 주도권은 마침내 그녀 자신에게 돌아왔다. 태산의 역할은 단순한 강사가 아니라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자아를 끄집어내는 날카로운 거울이었음을 깨달았다. 오랜 주행 끝에 목적지에 도착하여 차를 멈췄을 때 명숙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 땀은 공포의 땀이 아니라 극도의 집중과 성취감에서 오는 열기였다. 그녀는 고속도로에서 내려다본 지평선 위를 독주한 기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운전의 성공이 아니라 삶의 한계를 넘어선 심리적 독립선언이었다. 태사는 여전히 침묵했다. 명숙은 문득 선생님은 제게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제가 운전을 잘했다는 걸 어떻게 아시나요? 라고 물었다. 태사는 명숙을 향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다. 최명숙 씨, 운전은 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긴장하지 않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핸들을 조작하는 손이 부드러워지면 운전이 잘 된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저의 지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차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정은 명숙에게 훈장과 같았다. 자기 극복의 순간 타인의 승인이 아닌 자신만의 내면의 소리가 진정한 자유를 선언한다는 교훈을 명숙은 완벽하게 체득했다. 고속도로 연수를 마친 명숙은 다음 날 아침 태산에게 전화를 걸어 연수 종료를 알렸다. 태산은 담담하게 알겠습니다. 연수비는 계좌로 보내주세요. 라고 말했다. 명숙은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 감사를 표하고 싶었지만 태산은 단칼에 거절했다. 운전대 앞에서 감정 소비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숙제는 운전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운전하는 것입니다. 명숙은 약속된 연수비를 송금했다. 잠시 후 태산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용은 돈을 받았다는 확인 메시지가 아니라 그녀가 운전했던 경차의 운전석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 운전대 위에는 작은 강철 나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사 위에는 경고하게라는 태산의 필체가 새겨져 있었다. 강철 나사, 그것은 태산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다. 단단함, 날카로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었다. 명숙은 그 나사를 영원히 간직하기로 결심했다. 태산과의 만남은 운전 강습이 아니라 58세에 겪은 격렬한 심리 연수였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운전 공포를 완전히 극복한 후 일상생활에서도 눈에 띄게 변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찾아온 곳은 가족관계였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명숙에게 전화를 걸어 이틀 뒤 친척 잔치에 필요한 음식 준비를 새벽부터 나와서 도우라고 일방적으로 명령했다. 명숙은 지난 세월처럼 네, 어머니라고 답하려던 찰나 운전대를 잡고 끼어들기를 시도할 때의 그 단호한 감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이틀 뒤에 친구들과 선약이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는 어려울 것 같으니 오전까지만 돕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분들과 상의해서 해결하세요.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어붙었다. 58년 만에 처음 듣는 애노라는 명숙의 단호한 거절이었다. 시어머니는 당황하여 전화를 끊었고 명숙은 잠시 후 자신이 내뱉은 말에 스스로 놀랐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공포나 후회가 아닌 강철 나사처럼 단단한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단호하게 선을 긋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 운전대를 잡고 타인의 흐름을 방해하며
자신의 공간을 주장하는 행위가 이제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된 것이었다. 운전 연수가 운전 기술이 아닌 인생의 결정 방식을 바꾼 근본적인 심리 연수였음을 명숙은 깨달았다. 그녀는 태산이 가르쳐 준 대로 도로 위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듯 삶의 위협에도 단호하게 자신의 경계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최명숙은 다음 날 홀로 차를 몰고 나섰다. 그녀의 목적지는 1km 떨어진 슈퍼마켓이 아니라 평소 가보고 싶었던 바닷가였다. 그녀는 고속도로 1차선을 따라 여유롭게 질주했다. 사이드미러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은 58년의 헌신과 포기 대신 자유와 당당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명숙은 운전대 위에 강철 나사를 떠올렸다. 진정한 시니어의 지혜는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울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이제 자신의 속도로 삶의 지평선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공감 부탁드려요.